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며 며칠 처가에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늘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고 혼자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다스리는 성격이었으니까요. 평소에도 자신이 힘들거나 답답할 때는 남에게 기대기보다는 혼자 정리할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랜만에 친정에서 쉬고 와. 택시 타라고 말하며 차비까지 쥐어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선택이 우리의 일상을 파탄으로 이끌 첫 단추일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첫날은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 도착했어. 엄마가 장어 사줬어. 나중에 같이 먹자. 저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몸 잘 챙기고 푹 쉬어.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그야말로 평범한 하루였고 오히려 아내가 잘 다녀와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거나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짧고 건조하게 끊었습니다. 카톡은 읽고 답이 없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몇 분 안에 답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몇 시간씩 답이 오지 않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걱정이 불안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히 의심할 거 없어. 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잖아. 하지만 순간순간 떠오르는 장면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내는 평소 휴대폰에 집착하지 않았는데 몇 주 전부터 모든 앱에 비밀번호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조차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땐 그냥 시대가 시대니만큼 보안 의식이 높아진 걸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처가에 갔다던 날 오후 제 이메일로 항공권 예약 내역이 날아왔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제 카드를 사용하며 제 계정에 로그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예약 내역이 자동으로 제 메일로 발송된 거였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열어봤지만 출발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날짜는 바로 아내가 처가에 간다고 말한 주 금요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목적지는 처가와 아무 상관없는 제주도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처가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어쩌면 전혀 다른 곳,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끔찍한 의심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황일 뿐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잘못 본 걸 수도 있어. 우연일 거야. 그러나 그럴수록 더 많은 퍼즐이 머릿속에서 맞춰졌습니다. 아내가 보내온 사진까지 떠올렸습니다. 엄마랑 먹은 저녁이라며 보낸 식탁 사진. 그런데 사진 속은 영락없이 호텔 뷔페 스타일이었습니다. 접시는 반짝거렸고 음식들은 정갈하게 플레이팅돼 있었으며 시골 처가에서 금방 해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샐러드, 티본 스테이크, 생딸기 디저트 접시까지. 그 순간 제 손은 떨렸고 숨이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떠올려 보니 아내는 최근 들어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집과 회사만 오가며 지냈는데 어느샌가 언니랑 카페 갔다가 올게, 엄마랑 병원 좀 다녀올게 같은 말을 자주 하더군요. 저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외출이 실제 목적과 달랐을 가능성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또 다른 기억이 소름처럼 스쳤습니다. 2달 전 아내 휴대폰 화면에 모르는 남자의 이름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짧게 울린 후 곧바로 사라졌는데 제가 묻자 아내는 일 관련 연락이야라고 태연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제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말았죠. 이 모든 정황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아내 곁에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 저는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밤마다 낯선 그림자 같은 상상들이 제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문서를 들여다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시도 때도 없이 카톡 창만 확인해도 이미 답장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이유도 모르는데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건 아닐까라는 가장 초라한 남편의 상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며 불안과 의심 속에서 매 순간을 보내는 건 공포였습니다. 제 결혼 생활, 제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는 현실을 알아버린 순간 마음속에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확인하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제는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거짓과 마주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떠난 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서 불길한 그림자는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날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마치 병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밥맛이 사라졌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으면 아내가 낯선 남자와 웃으며 속삭이는 상상을 스스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상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잔혹해져서 마치 실제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6년 차.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아내의 눈빛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모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 남편으로서 이렇게 무너져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는 머릿속으로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자판 위에 손이 놓이는 순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화면이 흔들려 보일 정도였습니다. 키보드에 차량 GPS 추적기라고 입력하자 수십 가지 제품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아주 작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알아보았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남편 혹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할 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까지 있었습니다. 그 글 한 줄이 제 마음을 도려냈습니다. 저 혼자만 이런 상황을 겪는 게 아니라는 허무한 위안도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손가락을 떨며 가장 작고 흔적 없이 부착 가능한 모델을 골라 퀵 배송을 신청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확보라는 설명을 읽는 순간 마음이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곧장 집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주차장엔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내 차는 평소처럼 자리에 서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고는 스마트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몸을 낮추어 차 밑을 확인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전해지는 냉기와 차체의 금속 냄새가 코 속으로 밀려왔습니다. 제 손끝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하부 뒤쪽 범퍼 아래 철제 프레임에 조용히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강력한 자석이 탁 하고 붙는 순간 숨이 멎는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 TV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을 제 손으로 직접 해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추적기를 붙인 뒤 며칠은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붙잡고 시시각각 GPS 앱을 확인하면서도 아무 일 없는 상태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문자로 평범한 일상을 가장했습니다. 엄마랑 병원 다녀왔어.
동네 언니랑 잠깐 카페 다녀왔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일부러 평온한 척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몸 잘 챙겨. 하지만 제 속은 부서지듯 흔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글자 속에서 거짓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37분. GPS 앱에서 차량 이동이 감지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니 안의 차량의 아이콘이 동네 마트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곧장 방향을 틀어 시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귀 가까이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조마조마하게 떨리는 손으로 지도 위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드라이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멀리 도심 외곽으로 차량이 기울어갔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낯선 지역이었습니다. 도로 주변엔 낡은 주택가와 모텔, 펜션이 늘어서 있었고 지도상 종착지에는 땡땡 호텔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에 떨리는 손을 가만히 멈추지 못했습니다. 호텔 광고를 검색하니 커플 전용 프리미엄 패키지, 프라이빗 스파룸 같은 문구가 튀어나왔습니다.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숨은 점점 짧아져 차오르는 불안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게 의심일 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게 없다는 점에서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들러서 잠시 머무는 걸 수도 있다고 억지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 위로가 무너지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가방을 챙겨 들고 차 키를 움켜쥐었습니다. 차를 몰고 무작정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서 한 손으로 운전대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계속 휴대폰 화면을 쥔 채 아내 차의 위치 아이콘을 따라갔습니다. 손바닥에 땀방울이 맺히고 핸들이 미끄러질 만큼 긴장이 몰려왔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인터넷에서 본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호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러나 제 눈엔 모든 것이 어지럽게 흩어져 보였습니다. 저는 호텔 맞은편 작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의자에 허리를 붙이지도 못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GPS 앱 속 아이콘이 멈췄고 그 위치는 바로 호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의심이 사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후 제 아내의 차가 호텔 주차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붉게 빛나며 차가 서더니 곧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내렸습니다. 저는 숨소리마저 들킬까봐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약국을 향했습니다. 저는 따라가려다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대신 차 안 유리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며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 기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손은 떨려 카메라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담겼습니다. 아내의 뒷모습, 약국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다시 나오는 장면. 손에는 작은 비닐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단순한 봉투 하나가 제 눈엔 너무 큰 상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직감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단순히 감기약이길, 소화제 정도이길 필사적으로 바랐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듯 더 세게 두드리며 절망을 밀어넣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호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따라가며 영상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봉투를 든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갔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도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찍어둔 영상과 GPS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떨리는 그녀의 모습은 제 심장에 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의심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아직은 흥분할 때가 아니다. 증거를 모아라. 그게 유일한 진실이다.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 본격적으로 증거를 기록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감정은 저 깊은 곳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새벽빛이 방 창문으로 스며들 때 저는 이미 눈을 뜬 지 오래였습니다. 한숨, 뒤척임, 그리고 얕은 꿈속에서 깨어나는 반복. 체온이 식은 이불 속에서 밤새 웅크리고 있다가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쉰 것 같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움켜쥔 채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리며 제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애써 누렸습니다. 오늘은 끝을 보자. 전날 확보한 영상과 GPS 기록은 흐릿하지만 분명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여전히 스스로를 부정하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 설명이 가능한 사정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선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실한 증거,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혹시나라는 희망과 분명하다라는 절망의 갈림길에서 저는 의심을 넘어서려 했습니다. 출근 준비가 한창일 시간이었지만 저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반차를 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손끝이 푸석푸석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머릿속은 무겁게 혼탁했고 온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도 제 안에는 한 가지 집착이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오전이 천천히 흘러간 뒤 11시 40분이 조금 넘은 시각. 마침내 제 휴대폰에 다시 알림이 떴습니다. 아내 차량 이동 감지. 화면 위 작은 아이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서류 가방을 뒷좌석에 던지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이 걸리는 순간 제 가슴은 이미 맹렬히 뛰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로 쏟아져 나서도 시선은 계속 휴대폰으로 향했고 교차로마다 움직이는 아이콘을 노려보았습니다. 속도는 일정했습니다. 국도를 벗어나 외곽으로 빠지는 모습. 전날과 똑같은 루트였습니다. 손바닥 사이는 땀으로 젖어 미끄러웠고 저는 핸들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더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땡땡 호텔로 향합니다. 어제의 두려움이 오늘은 끔찍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전날과 달리 더 철저히 준비한 척을 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깊이 올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호텔 맞은편 편의점 옆 작은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유리창 너머로 호텔 정문을 조심스럽게 응시했습니다. 긴장으로 목덜미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차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몇 분도 되지 않았지만 제겐 몇 시간을 견디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익숙한 차 한 대가 호텔 진입로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아내의 차량이 천천히 진입해 주차장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차 문이 열리더니 그녀가 내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가만히 엎드린 듯 숨을 죽였습니다. 아내는 트렁크에서 작은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그때 잠시 주위를 살피는 모습에서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들키진 않았지만 뭔가 찔리는 기색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곧 차분하게 돌아왔습니다. 너무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호텔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무음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는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아내, 쇼핑백, 그리고 호텔 간판. 그러나 그 모든 긴장의 정점은 조금 뒤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호텔 로비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호텔 안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키가 훤칠했고 흰 셔츠 위에 블레이저를 걸친 세련된 차림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그에게 고정됐습니다. 얼굴을 똑바로 확인하기엔 거리가 있었지만 그가 낯설지 않다는 묘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순간 아내가 쇼핑백을 그에게 건네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저에게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6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그렇게 밝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은 제 앞에선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제 몸을 휘어감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 장면을 눈으로 뒤쫓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끓어오르는 분노가 폭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정 폭발로 덤벼드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요. 제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정타가 될 확실한 사실,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할 장치가 더 필요했습니다. 심장을 억지로 누르면서 저는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주변 CCTV 위치가 어딘지, 프런트와 로비 근처에 촬영 사각지대는 없는지, 주차장 입구에 어떤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를 눈에 새기듯 살폈습니다. 철근 기둥 뒤에 숨어 호텔 출입구를 바라보면서도 휴대폰으로 영상을 기록했습니다.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이가 딱딱 울릴 만큼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맞은편 약국으로 곧장 발을 옮겼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미니 녹음기를 켰습니다. 약국 안은 조용했고 약사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어제 이 근처에서 젊은 여성이 임신 테스트기 사간 적 있습니까? 저희 가족인데 건강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약사는 당황스럽다는 듯 잠시 기억을 떠올리다 말했습니다. 어제였나? 네, 맞습니다. 두 종류 보여드렸는데 한쪽만 고르고 바로 가셨습니다. 급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며칠간 쌓인 모든 조각을 마지막으로 연결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호텔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임신 여부를 함께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편이 멀쩡히 존재하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약국을 나와 차에 다시 몸을 던지듯 올랐습니다. 손바닥 전체가 차갑게 젖어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려 했지만 머릿속의 상상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호텔 방 속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여다보며 속삭이고 있을 모습, 웃는 모습, 그 모든 상황이 그림처럼 떠올랐습니다. 제 안에서 인간적인 무너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눈꺼풀이 떨리고 혀끝이 마를 정도로 숨이 가빴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잡을 때였습니다.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기억해. 오늘 이 장면들을 절대 잊지 마.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가져가자.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약국을 다녀와 다시 차에 몸을 실었을 때 제 손바닥은 이미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봉투 그 속에 들어있을 물건 하나가 제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개를 저어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결론만 되풀이되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편인 제가 아닌 다른 남자가 있다. 차 안은 숨막히게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시트에 등을 붙이고 몇 번이고 심호흡을 해보았지만 답답함이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한데도 제 귓가에는 귀뚜라미 울음 같은 고동소리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호텔 건물을 향한 시선은 떼어내지 못한 채 시계바늘만 바라보며 몇십 분을 버텼습니다. 시간은 잔인하리만큼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이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운전석에서 꼼짝도 못한 채 호텔 문이 열리길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수백 가지의 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내가 방 안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어떤 목소리로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 상상이 제 정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한 연인인 듯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나란히. 그 남자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고 아내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6년 결혼 생활 동안 제게는 한 번도 내비친 적 없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나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아내 손에 들린 봉투였습니다. 약국 봉투. 구겨진 손잡이와 지질이 흐트러진 종이 봉투가 제 가슴 깊숙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용된 흔적이 있을지도 모를 테스트기 봉투. 그건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날카로운 증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반드시 기록해야 했습니다. 카메라 줌 기능을 최대한 당기고 두 사람의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현실 같지 않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아내의 허리를 스치듯 감싸는 순간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모습, 주차장 쪽으로 향하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지는 그 장면들. 저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리는 와중에도 모든 걸 프레임 속에 담아냈습니다. 차에 들어간 아내는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제 턱이 딱 소리를 내며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정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분명히 공고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분노가 터져나올 뻔했으나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분노는 지금 제가 선택할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야말로 앞으로 이어질 싸움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화면 속 마지막 장면까지 기록한 후 손에 힘을 주어 따로 폴더를 만들어 증거 몇 펄 몇일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마음속에서 울린 목소리는 더 이상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다짐이었습니다. 호텔 근처에 머무는 동안 저는 다시 몇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호텔 주차장 입구를 각도별로 사진에 담았습니다. 아내 차량의 번호판이 찍히도록 조정했고 차량이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호텔 옆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료수와 간단한 군것질을 샀습니다. 단순한 구매였지만 제가 그곳에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영수증에는 땡땡 호텔점이라는 점포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중히 두 손으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제 방 안은 마치 수사관의 사무실처럼 변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사진과 영상을 날짜별, 사건별로 폴더를 분류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절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지만 감정은 수면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함이었습니다. 영상과 사진, GPS 이동 기록, 편의점 영수증, 시간대별 메모.
모든 걸 클라우드에 백업했고 추가로 USB에도 저장했습니다. 그 폴더 이름은 지옥 입장권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제 마음에 묘한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상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의 노트북 바탕화면 위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이 질서 있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하나하나 사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외출이 잦아진 날짜, GPS 좌표와 이동 경로, 호텔 입구에 진입한 시간, 약국 봉투를 들고 나온 모습, 손을 흔들며 차에 오르는 장면, 남자의 인상착의 행동, 호텔 입장 여부. 모든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써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만하고 다른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으며 심지어 임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를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혼 생활 전체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문서를 정리하다가 저는 불시에 멈춰서 제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머리 위에서 교차했지만 다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복수는 소리치는 게 아니라 법과 증거로 차갑게 실행하는 거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무너졌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 조각들이 모여 다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운 채로 저는 천장을 노려보며 같은 질문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왜? 대체 왜였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6년 우리 부부는 큰 다툼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있었지만 그것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금세 풀렸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챙겨왔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눈앞에 남은 건 배신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새벽이 점점 밝아올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이 일을 단순히 가슴앓이로 끝내고 상처를 안고 살 수는 없다고. 아내는 제 인생을, 제 믿음을 철저히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나는 그 둘 모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장을 꺼내 입고 서류 가방 안에 USB와 정리한 자료들을 넣었습니다. 흔들리는 손끝에 힘을 주며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문패가 보였습니다. 가사상간소송 전문. 철제 간판의 글자가 제게는 묵직한 심판장처럼 다가왔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담당 변호사가 자리에 앉아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GPS 기록, 호텔 사진, 영상, 편의점 영수증, 약국 녹취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던 그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원고 측은 충분히 유리합니다. 아내분에게는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고 상간남 역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민사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숨이 터져나오듯 가슴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드디어 숨구멍을 찾았다. 이제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 증거와 무기가 있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준비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륜남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건 위험했기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를 떠올렸습니다. 집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 몰래 들어가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호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온 아내가 불륜남 차량으로 갈아타는 모습. 카메라는 또렷하게 번호판을 잡아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꽉 주고 멈칫했습니다. 번호판을 사진으로 저장한 뒤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차량명의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륜남은 같은 대학 동기분이네요. 이름은 땡땡땡,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술잔을 여러 번 기울였고 심지어 결혼 후에도 부부 동반으로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 제가 신뢰했던 친구라 믿었던 인간이었습니다. 머리가 휘몰아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가 제 아내와 호텔에 있었던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네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아내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감히 건드리지도 않았을 그 서랍과 화장대.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추가 증거를 찾고자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서랍 속에서 발견된 건 불륜남과 함께 찍은 사진, 놀이공원 티켓, 호텔 영수증,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까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치밀한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생명을 고려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벼락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사진으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장, 두 장.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그 강박감이 저를 끌고 갔습니다.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상대 남성의 신원도 확인됐고 물적 증거도 충분합니다. 곧바로 소송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날 짓밟은 대가가 어떤 건지 반드시 보여주겠다. 며칠 뒤 집 현관 앞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 우편을 들고 온 집배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사인을 하고 두툼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법원에서 발송한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 찍힌 대한민국 지방법원이라는 붉은 인장이 제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송장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봉투는 아내 앞으로, 다른 한 봉투는 상간남 앞으로. 아내에게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서, 불륜남에게는 상간관계 손해배상 청구서가 각각 발송되었습니다. 모든 서류에는 제가 준비한 핵심 증거들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문두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가 명백히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하고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보며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엄마랑 장은 잘 보고 왔어? 응, 집 근처 마트 갔다가 점심도 먹고 왔어.
아내는 무심한 듯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침실 쪽에서 격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하고 뭔가를 내리치는 소리. 이어서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아내는 손에 법원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이 크게 뜨인 채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빠 이게 진짜야? 상간소송? 이혼소송? 대체 이게 왜 나한테 왔어?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른 뒤 저는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다 알아. 내가 호텔에 간 것도 약국에서 무슨 걸 산 것도 그놈이랑 주고받은 모든 것까지. 그리고 내가 뭘 계획했는지도. 아내는 숨이 턱 막힌 듯 한 발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릎이 풀린 듯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잠깐만. 진짜 의도한 게 아니었어. 그냥 실수였어. 잠시 흔들린 것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제발. 그 목소리는 울음 섞인 간절함이었지만 제게는 더 이상 아무 울림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 대답을 꺼냈습니다. 다시 시작? 넌 이미 끝났어. 나랑도 내 인생도. 이제 법정에서 보자. 그 한마디에 아내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 울부짖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저는 단호히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어떠한 흔들림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상간남 역시 소장을 전달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공식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직접 대면은 일절 없을 것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곧 두 사람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GPS 이동 기록, 블랙박스 영상, 호텔 출입 사진, 약국 구매 내역, 차량명의 조회, 병원 기록, 심지어 편의점 영수증까지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일별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구체적이고 신빙성도 명확합니다. 원고 측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첫 공판 전부터 이미 재판장의 시선은 제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날. 법정에 들어섰을 때 제 시야에는 아내의 초라한 뒷모습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단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게 마른 얼굴, 굽은 어깨,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불륜남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제대로 차려입었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고 최땡땡 씨, 원고가 제출한 이 사진과 영상, 그리고 약국 관련 증빙과 병원 기록, 모두 인정합니까?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마저 웅웅 울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제 쪽을 잠깐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고 결국 흐느낌 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사실입니다.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비수처럼 찔렀지만 동시에 차갑게 굳어진 제 의지를 더욱 단단히 만들었습니다. 불륜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이미 모든 걸 대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인정됩니다. 피고 아내 최땡땡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명백히 지니고 있고 피고 땡땡땡은 상간 행위의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위자료 7천만 원, 피고 남성은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법봉이 내려치는 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문서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신뢰를 배신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명백한 책임이 있음. 그 순간 제 마음 한켠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옮겨진 듯 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와 불륜남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모두 초라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반면 제 시선은 차갑게 흔들림 없이 앞으로 향했습니다. 1차 복수, 저는 그렇게 끝냈습니다. 법정 판결이 끝난 뒤 세상은 겉보기엔 똑같이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삶은 그날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제 손에 판결문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었고 그 안에는 아내와 불륜남의 배신이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 달 넘게 저를 괴롭혀왔던 의심, 분노, 혼란은 이제 재판부의 판결 한 줄로 명확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평온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크고 깊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화려한 폭발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상대의 삶을 잠식해 들어가는 냉정한 결과라는 것을. 먼저 아내, 아니 제겐 이제 전 아내라 불러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판결 직후 그녀는 곧바로 본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판결 소식이 법률 기사로 간접적으로 퍼지고 지역 커뮤니티에 땡땡씨 딸이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집안이었기에 아버지는 차마 딸을 안고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 아내는 부모의 집에서도 밀려났습니다. 그녀가 지방의 허름한 원룸촌에서 월세방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조차 점점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일에 사적인 문제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 얽히고 싶지 않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집단은 빠르게 한 사람을 고립시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재능도 명예도 신뢰도 잃은 채 사회 속에서 낯선 유령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말하자면 제겐 오히려 그것이 정당한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한때 아내라 불렀던 사람이 더 이상 제게 울림이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불륜남의 몰락은 더 처절했습니다. 그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명예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그의 불륜 사실과 판결문 일부가 제보되면서 도덕성을 중시하는 업계에서 그는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었습니다. 사내 윤리 규정은 냉정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자진 퇴사라는 명목 아래 회사를 떠났습니다.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도 흔적을 지웠습니다. 한때 활발히 운영하던 블로그와 SNS 계정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예전 대학 동창 모임 단톡방에서도 이름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회 속에서 완전히 매장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그의 몰락 이야기는 제 마음을 차갑게 식히는 약처럼 작용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살아가야 하는 그의 모습은 결국 그가 저지른 선택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번호는 익숙했습니다. 전 아내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난 지금 매일이 지옥 같아.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너무 보고 싶어. 저는 화면을 몇 번이고 스크롤하며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미묘하게 놀라울 정도로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회색 화면을 바라보는 듯한 무감각함만이 있었습니다. 문자 아래엔 깜빡이는 커서가 있었지만 저는 단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아침 창문 너머로 들어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천천히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다. 복수는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가 무너질 때 느끼는 쾌감이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려도 더는 내 안에서 흔들리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전 아내는 고립과 망신 속에서 매일을 버티고 있고 그 남자는 직업과 인간관계, 신뢰를 모두 잃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다짐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은 끝내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나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다짐은 이제 제 인생을 앞으로 이끌어갈 단단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이고 그들이 지금 지옥 같은 나날을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